늘 세력의 관점에서 내가 세력이라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이 주식을 어떻게 운전할까? 김작가 TV에 이제 얼마 전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김작가라서가 아니라 유튜브에 처음으로 출연하신 거죠. 예, 방송 유튜브 처음 출연한 거였죠. 그렇죠. 예. 혹시 그 출연 이후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에피소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혹시 아버지 보셨냐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그 밑에 최불암 선생님이 직접 댓글을 다셨다고. 영상? 예,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불암 선생님 연배가 있으시고 더군다나 제 동영상, 주식 영상에 네네. 댓글을 달았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그 아이디가 최불암인 분이 계시는데 그 밑에 아이디는 또 스티브 잡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거 아이디가 최불암이라고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혹시 뭐 병원에 오시는 뭐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일하시는 같이 뭐 관계자분들 중에서 또 아는 분들 좀 있었나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 보호자들은 아직 말씀이 없으신데 네. 그 주식하시는 네. 그 60대 여성 한 분이 네. 저를 좀 만나서 주식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쪽지를 남기고 가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네, 또 그 어떻게 영상을- 그 병원 위치를 알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 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사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책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하시는데 책은 이제 12월에 예, 12월 나오잖아요. 1일 날 출간하게 네, 12월에 됐습니다. 출간되면 또 예. 김작가 TV에서 한번 또 선생님 다시 좀 초대해서 이제 사실 그 전에 많은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예. 책에 관한 이야기 또 짤막하게 만들 건데 책 나오시면 아마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실 텐데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뭐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제가 뭐라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쵸. 그랬을까 그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공간인데 네. 거기서 제가 주식을 상담하거나 그건 또 이상하지. 그러기가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네. 제가 답 못 해드린 거 네. 먼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선생님이 이제 모든 그런 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 영상에 선생님한테 혹시나 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예. 그거 남겨주시면 선생님 다음에 책 나오실 때 출연하실 때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그 못다한 질문들이 좀 있었죠. 예, 그날 너무 늦어서 새벽 그죠. 1시까지 촬영하시느라 심지어 저는 8시부터 예. 촬영 시작했는데 새벽 1시에 끝나. 예, 근데 오늘도 제가 병원 끝나고 여기 오느라 또 시간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 저녁 10시 40분입니다. 예,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항상 있다. 밤에 이렇게 만나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남자 둘이서 지금 술 예. 먹는 것도 아닌데. 예.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용기, 탐욕, 욕망, 기다림, 공포 등 뭐 감정에 관한 이야기랑 자기 관리, 수양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곧 나올 책에 많이 좀 있던데. 예. 본인 스스로는 뭐 자본주의 수도승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매매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감정 컨트롤 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제가 책을 내면서 네. 제가 개미 5년, 새우 5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는 투자법이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어떻게 보면 스나이퍼 매매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한 거지만 또 나쁘게 보시면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네. 기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신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주식으로 힘들 때 멘탈을 이렇게 잡는구나.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보고 배우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걸고 언제나 현금 0%, 주식 100%, 거기다가 3년 이후부터는 레버리지까지 써서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여태까지 버텨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매일매일 고통과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하루도 두려움과 마주하지 않고 네.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들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어찌됐든 저는 그런 거를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짧은 투자 기간이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인생에서 적어도 돈에 관해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의 총량이 100이라면 네. 저는 제 전 재산을 넣고 전 재산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3억이었다가 그 다음 제가 돈을 벌어서 1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쌓아가면서 네. 그거를 계속 빼는 게 아니라 걸어놓고 계속 승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돈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총량은 그 5년 동안 100이 아니라 1000, 만의 감정을 느꼈거든요. 돈을 잃을 때 그리고 수익을 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는 그게 매일매일 하루에 어떤 날은 3억을 따기도 하고 하루에 어떤 날은 1억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심지어 5억에 손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그 감정의 기복들이 정말 심하게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그것들과 마주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정신적인 면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주식을 지난 5년간 하면서 네. 저는 주식이 마치 거울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고 제가 저도 모르게 빨간 장대 양봉을 보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서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 또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성현우란 인간이 예전에는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그래도 명색이 소아과 전문의에 네.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스스로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나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자괴감 혹은 반성을 정말 통렬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는 나약한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장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네. 제가 주식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그리고 저는 늘 스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수도원이나 절에서 늘 진리를 탐구하고 네. 세상의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저는 주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런 감정들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선생님이 약간 스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제가 예전에 말투가 말투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좀 비슷한 느낌이. 그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병원 이름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네네네. 레지던트를 서울 성모병원에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 성모병원은 카톨릭 재단이니까 네네. 병동마다 수녀님들이 이제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은 다 의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카톨릭 그 재단에 근무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네. 저분들은 의사가 아니라 신부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하기 전에 이제 레지던트 때 제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하나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제 환자가 아니라 제가 그날 당직이라서 네.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환자는 DNR이라고 이제 혹시 심장이 정지가 돼도 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이제 서약을 미리 보호자들이 한 환자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당직을 쓰게 됐는데 갑자기 정말 이제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그 아이였거든요. 소년이었었는데 한 10분을 못 넘길 것 같은 이제 예감이 들어서 보호자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보호자분 여기 중환자실인데 빨리 좀 오셔야 될 거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오시는데 시간이 30분이 넘게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는 그 환자 앞에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고 추가적인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서약을 이미 받아놨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30분 있다 오신다 하는데 제가 의사로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냐 하면 너희 가는 길에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한 10분만 버텨줄 수 있겠니?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이러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의사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어떻게 보면 신부님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 같게도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원래는 한 10분도 못 버틸 것 같던 아이가 심장 박동이 다시 뛰면서 한 25분 정도 더 버텼고 보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또 한 20분 만에 오셔가지고 다행이다. 그 부모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마지막 임종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도 제가 주식에 대한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의사다 보니까 제 삶 속에서 마주했던 죽음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소아과를 했던 이유도 제가 뭐 아이들을 좋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7살 때 제 남동생이 5살인데 그때 희귀병에 걸려서 연세대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네.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제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저는 제 동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세브란스 병원 복도 하얀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 복도에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생 휠체어를 제가 밀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둘이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제 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부터 제 동생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더 이상 세상에 없구나. 이제 나만 있구나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동생 어디 갔어라고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질 못했어요. 이제 어린 마음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왠지 부모님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삶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동양 철학에 관심을 어렸을 때 가진 것도 제가 요가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요가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서 혼자서 요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공책을 사서 혼자 기공 수련을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비교적 좀 일찍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부좌를 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촛불을 켜놓고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아버지한테 저러다가 혹시 출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했더니 저희 엄마가 쟤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출가는 안 할 거라고. 이야기가 뭐 여기 이야기 희노애락이 다 있네요.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네. 이 종교인 같다는 인상, 아니면 신부님 혹은 스님 같다는 인상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아이는 그런 걸 못하게 한 거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걸 더 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보호자분이 그동안 항암 치료라든지 너무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더 안 아프게 하고 싶었어.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해서 생을 연장시키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쵸. 아이한테도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때 진짜 다행이네요. 예, 부모님이 그래서 보고 가서 그걸 안 봤으면 진짜 평생에 서로 아이나 부모나 전부 다. 제 레지던트 기간 동안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 기억 남았던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들으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우리 이제 원래 이야기 주식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죠. 네. 자, 그럼 주식을 볼 때 세력의 관점에서 이제 좀 제가 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지셨는지랑 실제 투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가 주식을 할 때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나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나는 이 종목이 이래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란 거는 나의 관점과 시장 혹은 세력의 관점에서 그 중간 어딘가 간극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을 할 때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네. 내가 만약 큰 손이라면,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이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 종목을 가지고 흔히 이제 주식 투자자를 이 종목을 컨트롤해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까? 근데 본인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는 힘을 합쳐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자기들이 물량을 이제 흡수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미들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주지만 나중에 결국 주가가 폭발을 하려면 자기네들 힘뿐만 아니라 개미들의 힘도 같이 떠받쳐 줘야 네. 주가라는 것은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을 볼 때 네. 내 입장도 생각을 하지만 늘 세력의 관점에서 내가 세력이라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 네. 과연 요거를 무슨 우리가 오디션에서 스타를 키우듯이 아, 얘가 스타성이 있나? 이런 거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네. 그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제 돈을 넣은 상태라면 네.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이 주식이 만약 시세를 내기 전이었다면 개미들을 힘들게 하고 이 개미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이 주식을 어떻게 운전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급등을 했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실망감을 주고 다시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과정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바뀝니다.